고 이지한 씨 어머니 조미연님 모시고 대담 이영숙 시인이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김영균 재단 대표 김미수님 모시고 양호원 시인이 대담하고 그 전에 시낭송 두 분씩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식을 잃은 두 어머니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청년들이 떼주는 당했습니다. 사고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정권의 안이한 대처가 엄청난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는 사과는커녕 수사 결과만 지켜보자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무책임합니다. 심지어 2차 가해가 나무에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그 녹사평역에 가보셨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들 가슴에도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이런 절박한 구호가 우리나라 노동 환경의 현실입니다. OECD 국가 중 산재 사고 1위는 대한민국입니다. 선진국 대열에 올랐었다는 자화자찬을 늘어놓치면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4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우리 이영균 씨 희생, 일하다가 죽지 않게 해달라 노동자의 절규로 종대재해법이 만들어졌습니다만은 과연 종대재해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노동자들이 떨어져 죽고 압착돼 죽고 죽음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태원 참사 고 이지한 씨 어머님 조미연 선생님하고 또 태안화력발전소 참사 용균이 어머님 김미숙 대표님하고 모시고 두 선생님의 가슴에 묻어둔 절규를 오늘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작가의 사무총장님 짧게 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좀 나오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관서입니다. 먼저 우리 작가 회원님들도 계시지만 밖에서 오신 분들 환영드리면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특히 어머님들 죄송합니다. 명색이 시민이라고 참사 속엔 토끼만도 못한 난처한 입장을 저희 본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라는 것이 아름다움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안 좋은 일들을 미리 예견하고 막아내고 또 막아냈으면 다시 못 일어나게 이렇게 없애는데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인가 영화에서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독재가 현실이라면 혁명은 의무다. 이런 구절이 요 근래 제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던 또는 일하던 청년들이 모처럼 하루 해방되고 자다가 골목에서 서서 압사당하는 나라, 일하는 건강한 노동자들이 1년이면 기천명씩 수십 년째 죽어가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아무 일도 아닌 듯이 지나가는 이런 것들이 저는 또 다른 독재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독재가 어느 한두 명이 아니고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우리 사회에서 독재를 몰아나가는데 다 앞장서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시인들, 군인들은 이 독재와 싸우는데 하나의 의무와 소명으로서 나가겠습니다. 꼭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일도 있으면은 같이 연대하고 소통해서 우리 사회를 독재로부터 구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미 시인하고 전미담 시인 두 분이 시낭송을 하고 바로 대담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런 일은 없어야 하는데 이런 일도 있게 돼서 유감입니다. 제가 한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랬겠지만 그 어려울 때 제가 어떻게 이 우를 탈출할까 하다가 제가 이 시를 쓰고
저는 탈출했지만 그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은 아직도 그 속에 계실 텐데 안타깝습니다. 읽겠습니다. 공정한 사회, 조선미, 거꾸로 돌아가는 시계는 없는가?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구나. 몸서리가 젖이는구나. 10월 29일 아침 밥 먹으라고 깨우니까 너는 밀린 잠 더 자겠다고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갔었지. 저 이불 속에 내가 움틀거리고 있을 것만 같아. 자꾸 들춰본다. 만지고 싶은데 새끼. 손을 뻗어도 닿질 않네. 그래, 지금 벌어진 모든 일들 꿈속이라고 하자. 꿈꾸는 중이라고 하자. 눈 뜨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엄마 배고파 밥 줘 하면서 현관문 밀고 들어서는 내가 내 눈앞에 있기를. 은행잎은 왜 이렇게 미치게 샛노란지 모르겠네. 내가 들어선 그 그늘은 넘치는 이파에 꽉 끼어 숨을 쉬지 못할 때, 새파랗게 죽어갈 때, 너희가 구해줄 거라고 믿고 기다리던 어른들은 깊은 잠에 빠져있지는 않겠지. 내가 있는 곳은 적어도 이런 나라는 아닐 거야. 우리에게 언제 맑은 하늘이 있기는 했었나 모르겠네. 이제라도 멈췄던 숨 안고 쉬려 이 새끼.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가 긴데요. 좀 앞쪽에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시설 정비람입니다. 제가 그 이태원 참사하고 몇 차례 또 현장에도 가보고 하면서 사실 시를 쓸 수가 없었어요. 김영균 어머님도 계시지만 저희 장례식 분들 가서 시민이들의 추모 시를 써야 되는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제가 잘 제대로 뭐 참척의 어떤 그런 아픔 앞에서 사실은 대단히 합당한 일인가도 그렇지만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 말도 있죠. 끝까지 진상 규명을 위해서 내 힘 닿는 데까지 조그만 힘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부족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이 좀 긴데요. 제가 발췌해서 읽어가겠습니다. 공무도하. 지금 어디야? 거기 너무 복잡해서 전화기 잃어버린 거지. 제발 전화기 좀 봐. 혹시 거기서 쓰러진 거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달려갈게. 사랑해. 158 플러스 1개의 핸드폰 문자 메시지마다 확인 표시 숫자 일들이 화인처럼 없어지지 않았다. 통제 없이 빽빽하게 몰려들어 옴짝달싹 할 수 없었고 숨이 막혀버린 숫자 일들이었다. 사전에 기동대를 제대로 파견만 했어도 4시간 전에 신고에 제대로 출동만 했어도 112 경찰 신고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부에 제대로 전달만 되었어도 그 모든 공무원의 공부가 제대로만 있었어도 사랑의 숫자 일들이 꼿꼿이 선체로 거기 빠져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무원의 공무는 제대로가 아니라 멋대로였다. 위패 없는 분향소를 설치하라는 공무가 있었고 근조라는 말을 없애고 그냥 까만 리본을 착용하라는 공무가 있었고 참사가 아니라 사고,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라는 공문의 공무가 있었다. 참사에
책임을 묻는 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웃는 얼굴로 농담을 하는 공모, 천척의 단장 지통을 정치 협상에 저울에 올려놓고 요리조리 요리하고 조리하는 공모,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저지르고 짓거리며 뽁뽁이 놀이를 하는 공모가 있었다. 의자 놀이에서 차지한 의자를 지키려면 뽁뽁이 놀이를 해야 했다. 숨막히는 신자유주의 경쟁의 골목에서 떠밀려온 젊은이들이 축제의 골목에서 참고 있던 숨 한 번 내쉬다가 실종된 공무에 떠밀려 실종되고 죽어서 조롱당하고 조롱에 갇혀 다시 죽는 나라에서 꼭꼭꼭 두 번, 세 번 눌러 죽이며 사고를 참사로 만든 것은 참사를 참사라 부르지 못하고 근조를 근조라 부르지 못하는 공모였다. 국민의 혈세로 녹을 먹으며 피 흘리는 국민 곁이 아니라 침대 곁에서 주말 저녁이니까 음주도 할 수 있는 공모였다.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도리도리 목을 빼는 공모였다. 몸통은 대가리를 쳐들며 빠져나가고 오리만 자르는 긴 꼬리 도마뱀의 공모였다. 이 세상 자식 키우는 일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애지중지 키워내었는데 바닷물에 빠뜨려 죽이고 샘물에 녹여 죽이고 석탄가루, 빵가루, 콘크리트 반죽기에 띄워 죽이고 그러다가 멀쩡한 길바닥에 눌러 죽인 공무가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들은 뭉텅뭉텅 죽어나간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었고 형제 남매들은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누이를 누이라 부르지 못하였다. 압사당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소름 끼쳐요. 막 넘어지고 난리가 났고 닥치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 압사될 것 같아요. 다들 난리 났어요. 이태원 뒷길요. 이태원 뒷길. 일흔 9번의 피를 토하는 긴급 구조 요청 비명을 지나가는 무전으로 생각하는 공무원의 공무가 있었다. 영원히 인에게로 건너가지 못한 숫자 1과 함께 영원히 같이 빠져 죽은 공무가 있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 나오시고, 선생님 나오시고. 제가 박수 받은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 159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한 10초만이라도 묵념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비교해 주십시오. 묵념 시작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어머니 말씀하시죠. 아니. 제가 먼저 저는 시를 쓰는 이영숙입니다. 그 4.16 세월호 참사가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고 기록되었으면 얼마나 그나마 다행이었을까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라는 찬사의 해법이 제대로 정확히 작동했다면 12구 이태원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자식을 잃은 두 어머니가 있습니다와 같이 참담하고 애끓는 자리가 마련되지도 않았을 거고요. 차마 고인이라고 칭하기에도 두려운 젊은 영혼들을 애도하고 두 어머니의 고통과 슬픔을 공유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꺼이 시간을 내주신 두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고 이지연 씨의 어머니 조미은님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아드님에 대한 참사 소식을 언제 접하셨는지 그 발견 경위와 심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뭐라고 인사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 이 작가협회에서 전화를 받고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지 못하고 또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도 못하는 제 아들에게 매일같이 카톡을 보내며 제가 짧은 시력으로나마 시라고 하면 시라고 할까요? 글이라고 하면 글이라고 할까요? 그런 글을 매일같이 보내고 있었고 또 저의 마음을 매일같이 지금은 바빠서 2, 3일에 한 번밖에 못 보내고 있는데요. 글을 썼습니다. 제가 글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작가협회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정말 이거는 다른 약속을 다 취소하고라도 반드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경위이고요.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아들을 먼저 보낸 글이 유명하지 않습니다. 유명해지려고 지금 그러려고 하던 중인 찰나에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먼저 간 배우 이지안의 엄마 조미은입니다. 지안이는 10월 28일 경주에서 촬영이 있어서 새벽 6시에 출발해서 12시에 도착해서 촬영을 하고 또 다시 6시간에 걸쳐서 집으로 돌아와 새벽에 도착해서 겨우 한숨 돌리고 10월 29일 날 또 10월 30일 날 촬영이 있었기 때문에 단 하루를 위해서 친구들과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과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도 볼 겸 밥도 먹을 겸 그날 오후에 나섰습니다. 원래 검소에서 자기가 무슨 옷을 입는지 무슨 색깔의 옷을 입는지 옷이 구겨졌는지 안 구겨졌는지 신경도 안 쓰고 다니는 아이라 제가 와이셔츠와 바지를 정성껏 다려서 입혔습니다. 축제에 가니 옷이라도 말끔하게 입고 가기를 바래서 그렇게 데려 입히고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원래도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었어요. 혹시 화면에 얼굴이 부어 보일까 살쪄 보일까 뭐 제대로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하나라도 먹을라 치면 매일매일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몸무게를 체크하고 정말 엄마로서 보기에도 안타까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 하루만 정말 즐겁게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오기를 바랬거든요. 신발끈이 풀어져 있어서 제가 매주면서 키가 크다 보니까 구부리기가 어렵다면서 엄마 신발끈을 매주면 안 되겠냐고 그날따라 제가 한 번도 매보지 못한 신발끈을 매게 됐습니다. 신발끈을 매줬더니 지안이가 하는 말이 엄마 신발이 자꾸 벗어져서 나 이태원 갔다 와서 신발을 하나 사야 되겠어. 인터넷에서 35,000원 주고 산 성인 아이의 구두였어.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이름 있는 부츠를 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갔다 와서 그러면 나랑 부츠를 사러 가자. 그렇게 약속한 것이 마지막 본 얼굴이고 마지막 그날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9일, 10월 30일 새벽 12시 32분경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지안 군 아빠가 맞냐면서 맞다고 했더니 지안이가 지금 이대 서울병원 응급실에 누워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은 이태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진짜 지안이가 맞나요? 그럴 리가요. 왜 지안이가 응급실에 있나요? 많이 다쳤나요? 사망 소식을 전한 경찰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다쳤냐고만 물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부랴부랴 차를 운전하고 새벽 1시에 도착했는데 이제 서울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가 보니
키가 몰달하게 큰 남자아이가 너무나 예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믿고 싶지도 않았고 이태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망 선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몸에서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입에 대고 인공호흡을 했어요. 바람을 후 하고 불어넣었는데 마치 텅 빈 관으로 숨소리가 통과하듯이 펑 소리가 났어요. 그때 직감했죠. 이거는 산 사람의 숨소리가 아닌데. 그제서야 제 아이가 정말 하늘나라로 간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엉엉 끌어안고 울었어요. 눈은 반쯤 뜨고 있었고 입도 벌리고 있더라고요. 무엇이 그렇게 한 맺힌 사연이 많았는지 저는 느낄 수 있었지만 눈을 뜨고 간 그 아이의 모습에 절망이었습니다. 경찰관이 검시를 해야 된다면서 빨리 나가래요. 그래서 구걸했어요. 5분만 더 보게 해주면 안 됩니까? 본지 10분도 안 됐어요. 그렇게 큰 소리로 구걸했더니 마지못해 못 이기는 척하며 그러면 5분만, 정확히 5분만 더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분 동안 그 아이를 만져봤고 나갔다가 들어가 보니 와이셔츠, 팬티, 양말, 바지를 구석에 던져놨더라고요. 와이셔츠는 가위로 찢겨진 상태였어요. 지금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고 너무 슬픕니다. 지안이 옆에 옷을 담는 투명 비닐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그 비닐에는 옷을 담으라고 놓여져 있는 비닐이었거든요. 근데 왜 옷을 거기다 찢어서 구석에 던져버린 것일까요?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상황이 그걸로 따지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심각하게 약품 냄새가 많이 났어요. 얼굴에서 머리에서 무슨 검진을 했길래 이렇게 심한 약품 냄새가 나지?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뭘 그냥 했겠거니 했는데 다음 날까지도 제 옷에서, 제 머리에서, 제 얼굴에서 그 약품 냄새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검시를 했을까? 이 아이에게 어떤 짓을 했을까?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경찰이 또 그러더라고요. 마약에 의심이 있으니 부검을 실시할 수도 있다. 지안이 아빠가 날뛰었어요. 무슨 부검이냐고. 애가 죽어서 돌아온 것도 억울한데 부검이라니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하냐고 소리를 질러서 보냈다고 합니다. 검사는 장례식장으로 찾아왔죠. 볼 게 있다고, 아이를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고. 저희는 같이 있지 못했어요. 냉동실에 들어있는 그 아이를 꺼내서 어떤 짓을 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안이는 우리 곁을 떠났고 마지막 158명의 희생된 젊은이들도 지안이보다 훨씬 더 심한 소리를 들으면서 폐륜을 저지르는 그들에게 시체를 인양받았습니다. 지안이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꼭두의 계절이라는 어제 첫 방송을 한 작품에서 조연이었고 다음 작품은 MBC의 주연을 나눈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하죠.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제가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네. 네. 말씀을 이어가기가 정말 힘든데요. 네. 그 모든 고인들의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다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아드님을 비롯해서 그동안 그 유가족들이 공유하신 고인에 대한 어떤 면모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힘드시겠지만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는 처음에 지한이의 죽음만 억울한 줄 알았어요. 영정과 위패가 없는 국가꽃을 수만 속이 놓고 묵념을 하는 대통령을 보게 됐고 국무총리, 장관, 여러 인사들을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158이라는 숫자로만 기억되는 꽃에다 인사하는 이 어이없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랐어요. 녹사평에 분향소를 차렸는데 159명의 젊은이들이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품에도 넣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얼굴만 올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차마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의 많은 아이들이 녹사평에 있습니다. 우리 자식을 가진 부모님들은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자식이 내 자식이고 내 자식이 네 자식이고 네 아들 딸이 다 나의 아들 딸들이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다 갖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었던 분, 변호사였던 분, 쌍둥이 형을 잃은 동생, 미국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음반까지 발매한 음악가, 패션 디자이너, 유명한 외국 학교 학생,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미래를 가늠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대단한 아이들이 전부 거기 사진으로 올려져 있는 거예요. 더 분통함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결심했어요. 지한이를 위해서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고 지한이를 비롯한 이 158명 마지막 희생된 고등학생 재현이까지 159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며 아이들이 왜 그 골목에서 우리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는가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고 눈을 뜰 수 없고 절대로 지나갈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아이들을 한결에 한 명 한 명씩 사연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많이 봐주십시오. 네. 네, 하루하루 또 매 시간, 매 초마다 아주 견디기 힘든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개인적으로나 또 대내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계속 상처를 해집는 어떤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천년 이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견디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10월 29일 이전과 10월 29일 이후의 삶은 전혀 제게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완전히 반대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10월 29일 전에는 저는 정말로 얌전한 엄마였습니다. 제가 TV에서 소리 지르고 유튜브에 이상한 얼굴로 나와서 제가 그런 줄 알고 계시죠? 저는 가정주부였고 지한이 다이어트 음식을 해주던 너무나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10월 29일 이후부터는 제가 결심했어요. 지한이의 영정사진을 보며 매일매일 다짐합니다.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기에 나는 오늘부터 투사가 될 것을 결심한다. 지한아, 내가 그 골목에서 이유 없이 죽었을지라도 죽었다면 너도 나처럼 나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맨 앞에 앞장서서 했을 것이다. 저희 가족은 그런 가족입니다. 옳다고 생각하면 행동으로 옮기자가 저희 가족의 가훈이거든요. 제 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얼마나 더 다짐을 해야 하는 걸까요? 친정엄마도 병으로 보냈고 동생의 남편은 백혈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슬픔은 글쎄요, 어떤 언어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누룽지만 먹다가 건더기 있는 걸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며칠을 고생합니다. 오른쪽 갈비뼈 밑에 간이 있다고 하더군요. 간은 죽을 때까지 아픔을 못 느낀다고 하는데 왜 저는 매일매일 그 부분이 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은 또 왜 벌렁벌렁 매일같이 울분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마스크를 쓰고 말하기도 어렵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지한이 아빠와 저는 자살 시도를 2번 했어요. 지한이를 11월 1일 날 발인식을 하고 12월 2일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지한이 아빠가 동네 뒷동산으로 올라가서 전원을 끄고 사라졌습니다. 112에 신고해서 거기에 있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날도 어느 경찰관도 같이 왔던 소방관도 제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뛰는 사람은 없었어요. 차에 탈 때도 남편의 인상착의만 물었지 빨리 타고 나는 그를 찾고 싶은데 왜 나한테 자꾸 인상착의를 물으면서 시간을 낭비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차에 먼저 타겠다고 했어요. 내가 차에 타서 내 남편의 인상착의를 가르쳐 줄 테니 머리가 하얀 백발이니 멀리서도 보일 테니 먼저 나를 태워달라고 했어요. 그랬지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더군요. 내 추적장치를 찾아서 그곳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경찰관 2명이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강아지 찾듯이 둘이 따박따박 걸어다니면서 제 남편을 주차장에서 찾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소리쳤어요. 뛰라고.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부인이 자살 시도를 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 남편이 자살을 하러 갔다고요. 제발 뛰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경찰관의 손을 잡고 뒷동산 산으로 마구 뛰어 올라갔어요. 같이 뛰자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큰 소리로 지한이 아빠라고 외치는 소리를 제 남편이 들었는지 그 산 꼭대기에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나는 이제 그만 살고 싶으니 미안하다. 너희 둘을 먼저 두고 가는 게 정말 미안하다. 저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가고 싶지만 자기와 딸을 위해서 안 가고 있는 건데 너무나 심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슬리퍼 작년 생일 때 사준 지한이 슬리퍼를 신고 맨발로 산꼭대기에 있었어요. 어렵게 찾아서 내려왔죠. 또 한 번의 자살 시도는 우리 둘이 가려고 자유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아이 생각이 나서 도저히 저 아이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죽는 것도 내 맘대로 할 수 없구나. 죽는 것도 힘이 드는구나. 그런데 지한이를 비롯한 158명의 희생자는 그 좁은 골목에서 압살을 당했다는데 183의 근육질 몸을 가졌던 지한이가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는 게 그랬다면 그 죽음의 순간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것일까. 내가 내 목숨조차도 끊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숨을 못 쉬어서 가는 그때의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을까.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해서 압사당했던 그 순간 지한이가 생각했던 마지막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 나머지 유가족들의 삶은 정신과야 신경안정제 없이는 모두도 약을 끊는 소리를 덜덜덜 떨 정도로
너무나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저희 유가족들과 저의 삶입니다. 그 평범한 어머니의 삶에서 투사가 되신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12월 11일에 그 유가족 협의회가 창립이 되었는데요. 그 아버지 이종철님께서 대표로 뽑히시고 지금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구성 과정이나 그 또 역할 등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가족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유가족 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국민의힘 면접 신청을 저희가 했어요. 민주당도 했고 국민의힘도 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응은 너무나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민주당에 들어갔을 때는 무언가 해주고 싶고 못 해주는 일이 있어서 우리 유가족들에게 묻는 질문이 많았는데 국민의힘 간담회 때 들어갔더니 얘기를 듣다가 자리를 떠나서 1시간 이상 오지 않았던 분도 계시고 조는 분도 있었고 핸드폰을 몇 시간째 위아래로 올리면서 저희들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여자분도 계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잊지 못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정진석 의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슬픈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고 또 그분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지안이 어머니, 저희 애가 지안이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남의 애 같지가 않군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진심으로 받아줬어요. 그 순간에는.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정부 편이라고 해서 사람 사는 일, 사람이 당한 일을 같이 느끼고 있는구나. 참 고맙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마지막에 제 손까지 잡아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이든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마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음날 기자회견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희들 유가족 등에 칼을 꽂더라고요. 그때 어제 모였던 유가족들이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기사를 내셨더라고요. 그러면 어제 우리를 만나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던 그 사람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 지안이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마치 내 생각을 공감해 주는 듯 말했던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으며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을까? 다음날 느꼈죠. 우리가 유가족 협의회를 꾸려서 정정당당하게 그 전에는 민변의 도움을 얻고 시민단체의 도움을 얻어서 가족 하나하나를 찾아 미친 듯이 뛰어다녔거든요. 안 되겠다. 지안이 아빠 번호를 주고 민변과 시민단체에 알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가족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협의체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계기가 정진석 의원님 덕분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유가족 협의체 이름으로 모든 공문을 발송하고 뜻을 모아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행안부에서는 저희가 연락처 좀 주십시오. 지금 희생자 107명, 유가족 210명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1번이었고요. 유가족 210명을 만날 때까지 저와 지안이 아빠가 미친 듯이 뛰어서 이리저리 발품을 팔아서 전화번호를 뿌려서 그렇게 얻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행안부에서 그러죠. 개인정보보호법? 네. 웃으면서 울어야 되겠어요. 한 명도 정보를 주지 않았고 한 번도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에게 마치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기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답을 하지 않는 양 말하지만
그랬다면 명단이라도 줬어야죠. 절대로요. 1번이 210번이 될 때까지 저희들은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유가족 협의체입니다. 그 구성 전과 구성 후가 좀 달랐을 텐데요. 대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성 전에는 당신들이 유가족의 전부를 대변하는 일이 아니니 내가 당신들의 말을 굳이 깊이 새겨들을 이유가 없다는 말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 협의체를 꾸리고 나니 네, 대표도 있고 임원도 있고 또 210명이라는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슬픔을 나누고 정신과 트라우마 센터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제 딸이 그곳에 가봤습니다. 왜냐면 엄마 아빠가 자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제 딸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엄마 그냥 우리 여기서 끝내면 안 될까? 엄마 그냥 우리 셋이 여기서 조용히 사라지면 안 될까? 엄마 나는 아빠가 그렇게 앞장서는 게 너무 위험해서 싫어. 엄마가 방송 타면서 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게 너무 참을 수가 없어. 우리 그만 여기서 끝내요 엄마 아빠. 그 말에 트라우마 센터에 지안이 누나를 보내서 상담을 받게 했어요. 상담이 1시간 동안 마치고 나온 제 딸은 너무나 침울한 얼굴로 더 이상 못 받겠다고 하더군요. 앵무새처럼 자기 사연을 이 실정을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는 꼴이 됐고 듣는 분은 공감하기보다는 글쎄요 제가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아서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짓말이라도 당신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미안이겠죠. 제가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라는 말보다는 조금만 머리가 있으셨다면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라고 해주는 게 위로가 아닐까요? 그래서 나라에서 진행하던 트라우마도 멈췄습니다. 트라우마 센터에 가는 건 의미가 없었고요. 그런 일들을 유가족 협의체의 이름으로 하나하나의 사연을 올리게 돼서 기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들의 사연을 많이 얘기하고 공감받고 네,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기 전과 후는 대표성이 있다 없다로 만들기 전에는 대표성이 없다고 말했듯이 만들고 나서는 이제 대표성이 있으니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여러 군데 참사를 당한 또 외국도 있고요. 국내에서도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연대 같은 것들도 조금 더 쉬워지셨겠어요? 네, 맞아요. 지금 모두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14개국 나라의 희생자 26명의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 참사는 대한민국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절대로. 전 세계가 참여해서 같이 대한민국의 진실을 규명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또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연대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요. 정부에서 대사관에도 기자 파견 이런 이슈화되는 걸 막고 있다고 저는 들었고요. 또 외신 기자들조차도 어떤 커다란 이슈가 없는 한은 네, 그렇게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죠. 그럼 영어로 49제 때 한번 발표를 해보자. 그곳에 와 있는 외신 기자들에게 영어로 바로 직역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발표를 해보자. 그래서 시도를 했고 또 며칠 뒤에는 외신 기자회견 간담회를 만들어서 저희 부모님들이 다 영어로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세계 각국에 계신 시민 단체 여러분들과 협동해서 네, 이 참사를 서로 같이 풀어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네. 네, 그 유가족 간의 서로 위로를
위로와 어떤 소통을 넘어서서 그 연대와 또 세계가 함께가는 그런 마련이 이 유가족 협의회의 구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고인의 어머니가 아닌 많은 어머니들, 아버지들, 그 가족들이 또 역시 투사가 되어야 될 어떤 그런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국정조사도 있었고 특수본 수사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국정조사하고 특수본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국정조사 여러 기관 보고 현장 보고 청문회 그다음에 유가족 공청회 전문가 그렇게 해서 한 따져보면 55일간의 국정조사였지만 따져보면 한 10일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기간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그 국정특위위원들 간담회 했는데 국힘 의원들이 전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표와 유가족분들이 국힘 간담회를 신청했고 갔는데 어떻게 우리를 맞이할 생각을 했는지도 고마운데 가서 지한이 아빠가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직무 위기로 묻고 싶을 정도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데 어떻게 여당이 하나도 참석을 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게 여야를 가릴 문제가 아닌데 젊은 아이들이 어떤 도움 하나 받지 못하고 가니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그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저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울부짖으면서 국정특위에 돌아와라.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다해라. 라고 해서 겨우 만들어진 국정조사였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힘 의원들이 7명이 돌아가면서 신현영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는 찰나에 제가 너무 억울해서 국정조사가 파행이 된 날이 있었는데 우리들의 억울함과 우리들의 의문점을 7명이 각각 돌아가면서 얘기를 물어봐 달라고 한 건데 한 사람에 대해서만 7명이 똑같이 돌아가면서 하는 행태를 보고 저희들이 세금을 내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저 자리에 앉아서 저런 짓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드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신현영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한 명이 말했으면 6명은 다른 의견을 물어봤어야죠. 다른 질문을 했어야죠. 그러면 7가지 질문이 되는 건데 7명이 한 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만해라라고 한 건데 말뜻을 못 알아듣고 왜 신현영에 대해서는 같은 편이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저희들이 야당과 한편이 돼서 국민의힘을 쪼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는지도 참 무슨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지 의심스러웠고 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울면서 부탁을 해도 그들의 행태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에 청문회 때 유가족이 참여한 그 공청회 때 유가족들이 울면서 하는 얘기를 듣고 전주의 의원과 김형동 의원이 일어나서 머리를 숙이면서 특히 전주의 의원이 앞으로 잘해보겠다, 잘하겠다, 너무 슬프고 죄송하다라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엄마로서 부탁을 했는데 정말 엄마로서 마음이 전달이 됐구나. 또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요. 정진석한테 속았는데 또 전주희한테 속았다고 확신한 건 다음날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날이었거든요. 가습기 살균제하고 어떤 그것밖에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세월호에서도 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제 우리들이 그들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변호사님한테. 어떡하죠?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좀 와서 도와주세요. 저희들은 신호를 위반하고 차선을 위반하면서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되기 전에 얼른 도착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과속을 해서 도착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전주의 의원도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조수진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청담동 술자리랑 이태원 참사랑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너 인간이 맞냐고 그랬어요. 엄마로서 부탁하지 않았냐 그랬거든요. 특히 전주의 의원에게 실망했습니다. 파행하세요. 야당 의원의 속을 긁으면서 파행하시라니까요. 민주당 의원들 당원수 좌석수 많지 않나요? 그러면서 속을 박박 긁으면서 파행이 되기를 조정하고 있더라고요. 큰일 났구나. 안 되겠구나. 지한이 아빠는 거기에서 벽을 치며 통곡했고 119에 실려갔어요. 국회 바닥에 쓰러져서 혈압이 170이 넘었고 지병이 없습니다. 어떤 약한 알 먹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조수진이 들어가서 그 방문을 잠궜어요. 그래서 방문을 치면서 엄마로서 부탁했지 않냐고. 숙제 지연이를 살려내고 국정조사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걔만 돌려주면 너희들은 할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숙제 그렇게 딜을 하자 그랬어요. 돌아오지 않는 아이기 때문에 헛소리를 짓거리고 저는 있었더군요. 응급실에 도착한 제 남편 지한이 아빠가 혈압이 150으로 떨어졌지만 안정된 상황은 아니었는데 지한이 아빠가 그곳에서 누워 있을 수가 없다고 해요. 마음이 불안하고 모든 게 안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링게를 맞고 그곳에 어떻게 누워있냐. 집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150임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가서 쉬게 되었거든요. 저희들의 삶을 이렇고 국정조사, 처답원, 또 청문회 끝까지 그 과정들은 어느 것 하나 만족하지 못하는 슬픈 기억. 아, 지한이 엄마 조미는 저렇게 땡땡거리는 사람이구나라는. 어떤 분은 용감하다고 용기를 주시고 또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은 저 여자 또 나와서 또 소리 지르는. 저 그런 댓글 신경 쓰지 않아요. 국민의 반 이상은 다 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 받고 또 출동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호소하러 부탁하러 이곳에 또 오게 됐네요. 진상조사가 끝났지만 여전히 그 진상규명도 미완이고 또 그 윗선에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을 텐데요. 그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진상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어떤 의원님이 쓴 글을 좀 하나 적어왔는데 보통 우리 국민들이나 또 참사를 그냥 곁에서 바라보시는 분들은 왜 그들의 죄가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이 왜 죄가 구체적으로 있지 않은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지 또 맨날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책임을 딱딱 물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제가 법을 다 외울 수 없어가지고 오는 길에 좀 적어왔는데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특수본 결과 통지서를 각자 다 받았거든요. 9장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다 혐의점이 없음, 불송치, 뭐 이런 얘기가 거의 다 9장이 다 그렇게 적혀져 와서 저희가 가족들이 모두 다시 반송한다고 했어요. 이런 거를 조사 결과라고 우리 가족들한테 일일이 다 보냈냐고, 돈이 아깝다고. 그러면서 다시 팽개쳐버리고 보내버리자고 하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없고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에 대해 예견할 수 없었으며 이 인명피해를 막을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인데 이 말은 대한민국 재난안전총괄부처의 장이 재난안전법을 막을 가능성이 없었다. 이 말은 대한민국 장이 재난안전법상 규정된 위험에 대해서만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경찰청장은 행사안전관리상 규정된 위험에 대해서만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또 보고받은 바가 없어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게 그 이유였고요. 사람들이 자치경찰위원회에 전화해서 살려달라고 했습니까? 112에 경찰청, 서울청, 용산서로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코드 제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부여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자치경찰위원회도 죄책이 없다고 합니다. 법령상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으나 헬로윈 대비 계획은 적시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법령상 의무가 있지만 보고를 받지 못해서 몰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상부로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한 건 아닐까요? 몰랐으면 되니까 무조건 상부에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하겠죠. 저 이런 보고서 보고받지 못했다, 보고하지 않았다, 난 들은 적이 없다라고 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유가족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에게 그들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재난이나 어떤 사고에 대해서 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네, 보고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로 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 일이 앞으로도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자기들 입장에 서서 어떤 책임 없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아까운 종이 9장에 써서 우리들에게 결과 통지서를 보낸 것에 대해서 정말 원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나는 당신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고 나는 당신에게 보고받은 일이 없으니 나는 책임이 없다로 하면 모든 게 무사 통과가 되겠네요. 저희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책임질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하나 지켜보며 하나하나 따져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경각심의 종이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앞으로 일어날 재난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이제 이 일이 꼭 그 진상규명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들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유가족의 입장에서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그동안 좀 힘이 되셨던 일이 있으셨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녹사평에 시민들이 많이 오세요. 네,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가장 많은 힘을 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안이 엄마, 지금처럼 하세요.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다 보고 있고요. 나타나서 소리치지만 않고 있는 것뿐이지 뒤에서 다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래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다 공감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많은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유가족들에게 용기를 잃게 하고 또 제2의 2차 가해가 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제일 위에 계신 대통령, 그 다음에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이런 사람들의 말들인데요. 대통령은 왜 우리가 49제 때 애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 행사를 했는데 왜 그날 하필이면 다음 날도 아니고 전날도 아니고 크리스마스 트리에 점등식을 하는 걸까요? 왜 술잔을 그날 샀으며 왜 떡을 그날 주민들에게 돌리며 우리 보라고 그러는 건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요?
하고 많은 날들 중에 왜 아이들의 영혼에 대해서 추모하고 좋은 나라로 갈 수 있게, 안전한 나라로 갈 수 있게 명복을 빌었던 하필 그날이었을까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끔찍히 애정어린 말을 하면서 죄가 있을 때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엄청 애정어린 말로 표현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날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간 일에 대해서는 사진도 은폐도 없는 곳에 저를 묵념을 하고 조계사에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사화하기 위한 사과인가요? 그리고 왜 행안부 장관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비행기를 타는 걸까요? 내 옆에, 네 옆에 내가 있으니까 걱정 말아라고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암묵적인 표현이었을까요? 어이가 없습니다. 좌동훈 우상민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두 사람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까? 왜 국민의 숨소리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듣겠다고 했고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발언했잖아요. 그런데 왜 아이들이 가고 없는데 신년 행사 말씀에 왜 이태원 아이들에 대한 명복을 비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대통령이 그 자리를 유지하려면 공감이라는 단어를 배워야 되고 공감이라는 단어를 배우지 못했다면 그 누군가는 그에게 가르쳐서 때리지 못하면 가르쳐서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혐오 세력과 싸우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든데 또 여러 가지 모욕도 당하면서 더군다나 정치에 우리가 그 뽑은 공무원들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행안부 장관들로부터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받고 더 큰 공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겪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유가족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 저희 유가족들이 원하는 게 거창하지가 않아요. 그냥 내 애들을 다시 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부모들의 가장 하고 싶은 말이고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 이상 뭘 바랄 게 있을까요? 그런데 신자유연대, 녹사평 옆에 신자유연대라는 김상진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여자를 시켜서 그 천막에서 나오는데 그 여자가 제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아니면 몰랐는지 시체팔이 배우 새끼 엄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한이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그런다고. 숙체 돌려주고 돈 필요 없잖아요. 그런 몰상식한 말을 하길래 그 전에도 숱하게 방송으로 떠들어대고 확성기에 온갖 모욕을 일삼는 그들을 참았어요. 왜? 그들이 원하는 게 우리가 항변하면서 몸으로 부딪혀서 어떤 이슈화돼가지고 자기들 그 유튜브 카메라에 찍히는 게 목적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참고 또 참았는데 저를 겨냥한 그 말은 절대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너 나와보라고. 너 나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냐? 너도 인간이냐? 너도 엄마냐?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그냥 119를 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8일 동안 못 일어났거든요. 후회했어요. 내가 그때 참았으면 8일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8일 동안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먹으면 돌아다닐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눕게 되는 일이 어떻게 8일 동안이나 일어날 수 있었는지 저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코로나 한 번도 걸린 적이 없고 감기도 앓은 적이 없는 정말 튼튼한 사람이거든요. 8일 동안 진통제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내가 8일 동안 일어나지 못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8일 동안 놓쳤다는 것이 너무 저를 괴롭혔습니다. 다시는 엮이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는 그런 말을 듣더라도 흥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고요. 또 며칠 전에 명동성당에 가게 됐어요. 신부님 말씀이 이러시더라고요. 공감하지 못하는 자는 AI 로봇과 다름이 없으며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신부님의 말씀에서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다,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너무 감동했고, 명동성당 그 큰 성당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신부님이, 다른 말을 해주시는 신부님이 계시구나.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21세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영웅은 사라졌다고 느꼈거든요. 영웅은 사라지고 아부와 졸개들만 남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신부님이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너무 용기가 많이 됐고 진짜 그날 행복했습니다. 또 올 때 택시기사 아저씨에게도 말을 들었어요. 그 기사님이 저를 알아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어머니. 그러면서 그래도 반으로 갈라져 있지만 옳고 그름을 생각할 줄 아는 국민이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창원시 김민아 의원이 제 사진을 걸고 제게 시체팔이라는 욕을 기사화했거든요. 그런 의원이 왜 국민의힘에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제명하려고 했는데 부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제게 전해주시면서 어머니 힘내세요. 어머니를 지지하는 국민이 더 많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정부의 잘못을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으니 용기 내십시오라고 일반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렇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제게는 큰 용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긴 시간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시를 쓰시는 분들, 글을 쓰시는 분들, 산문 쓰시는 분들, 모든 작가님들 협회라고 들었거든요. 일제강점기 때도 시는 빛을 발했고 시간이 흘러도 그 시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있음을 저는 압니다. 대한민국의 지식인들, 교수님들, 시인, 작가님들, 종교계에 계신 훌륭하신 분들, 변호사분들, 검사분들, 판사분들께 제가 다 찾아다니면서 부탁드리려고요.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는 회초리로 때려줄 수 없으니 말과 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말과 글을 좀 많이 써주셔서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던 없던 바른 말을 좀 많이 해주십사고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욕도 할 수 있잖아요. 어쩔 땐 두려워요. 윤 땡땡, 그 땡땡, 셋 땡땡. 너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나 있나?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투표를 붙여볼까? 저는 엄마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기 때문에, 작가기 때문에, 변호사기 때문에 모든 분들, 저희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먼저 간 아이들을 위해서
정부를 비판해주고 아이들의 영혼을 같이 추모해 주시는 그런 말씀 진심으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 말 하고 싶어서 제가 다 제끼고 여기 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2월 4일날 토요일날 광화문 북광장에서 아이들 100일 됐어요. 100일 추모식 하는데요. 정말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교인들, 성당은 성당에게 다니시는 분들 차 대절해서 다 오신다고 했거든요. 지한이 아빠가 100만이 모여주세요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진짜 그렇게 많이 와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날만큼은 좀 와 주셔서 저희 아이들의 얼굴 하나하나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작가들이 시인들이 해야 할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처를 해주는 일이고 이런 일이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계속 해나가실 거예요. 저희도 응원하고 또 동참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지한 씨 어머니 조미연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듣고 있으니까요. 참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고 정말 무대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가족들이 이렇게 떼죽음을 당했으면 우리가 보통 그 도의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고 고위직이 이렇게 사직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오야무야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가 오늘 이태원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그나마 좀 나은 위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사고가 앞으로 또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 작가들도 어떤 각자의 생각을 한번 다듬어 보는 건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작가들이 그 위로의 꽃다발을 가져오셨습니다. 윤정목 씨 꽃다발 갖고 잠깐 나오십시오. 어머니 잠깐 나오십시오. 네. 예, 위로의 꽃다발이거든요. 우리 꽃다발 전달할 때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주십시오. 꽃다발 전달하시고. 너무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우리 작가들의 마음을 담아서 꽃다발 준비했습니다. 예.